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가 지났는데도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이른바 가족 리스크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 들으면서 오늘 여의도일본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선거 과정이 후보들의 그 국민 검증 과정이고 저 역시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또 권력과 싸우면서 계속 검증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제 처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습니다마는 또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기는 좀. 네, 논란과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가족 리스크 두 후보의 해명들, 사과들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매듭을 짓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돼야 국민들에게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객정은 농담 한마디 먼저 드리면 결혼하신 남편분들 다 잘 아실 텐데요. 부부싸움 끝에 이제 부인께 사과를 드리면 부인이 이제 보통 그러죠. 뭘 잘못했는데 네. 이제 남자가 보통 거기서 말문이 막히면 싸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딱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제일 먼저 잘못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과할 대상을 정확히 하고 사과를 한다. 이렇게 해야 사과가 되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이런 점에서는 자기 자식의 잘못을 열거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했고 추가적으로 도박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혹 제기를 못하는 상태인데 반면에 지금 윤석열 후보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가짜가 많다는 얘기는 가짜 아닌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은 존재하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물타기가 좀 도를 지나쳐서 교생 근무를 했는데 왜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건 지금 열린민주당 저희 강민정 의원이 밝히신 내용인데 교생은 교육 실습생, 즉 교육을 받는 학생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교사로 근무했다고 적은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야기를 걸쳐서 사과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언론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자꾸 더 파헤치고 유권자들도 불만이 생기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현재 대처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뭘 잘못했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니까 유권자들이 자꾸 잘못을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에 지금 매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제 사과를 할 때는 사과만 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과에다가 꼭 이렇게 변명을 섞는다든지 또는 이제 상대 정당에 대한 공세성 발언을 섞는다든지 이런 거 제가 보기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를 할 때는 정확하게 사과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좀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 같긴 한데 자꾸 이것저것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잘 승복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그 발언들이 중간중간에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감동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그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과의 진정성 측면을 언급해 주셔서 여야 선대위에서는 연일 앞다퉈서 서로의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음모론이다, 아니다, 공작설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서로 또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 후보 검증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후보의 사과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라는 여론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혐오를 더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YTN 같은 경우도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기획공세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민주당 명령을 듣고 이런 걸 했단 말인가로 화가 당장 나게 생긴 문제 아닙니까? 명확히 증거가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이재명 이 후보의 아들 문제를 무슨 이제 그쪽 캠프에서 누군가 공작을 해서 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뭐 그런 제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도대체 할 이유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마타도로 흘렸다면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있는 사실인데 그 사실이 누가 어디서 흘러나왔건 선대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수집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는 언론에 제보를 하기도 그러는 겁니다. 그런 제보를 언론이 검증을 통해서 보도하는 행위를 기획으로 가져간다. 이거는 뭐 여야 양진영에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 당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양당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좀 이거 정도껏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뭐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일련의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네거티브 공세가 그렇게 효과를 발휘를 못합니다. 오히려 역풍을 유발한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도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네거티브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이기지 못했거든요. 또 이준석 대표 당내 경선, 제가 좀 전에 말씀 잘못 드렸네요. 이준석 대표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하고 경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그 현상들이 최근에는 제가 보기엔 주류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좀 가려서 본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네거티브 공세에 매달린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만큼 불리하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난번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이낙연 후보 쪽에서 굉장히 네거티브전 펼쳤지만 별로 사실은 소득이 없었고 오히려 더 손해를 봤다. 그거를 지금 양진영에서 잘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좀 봐요. 그리고 이 의혹도 후보자 본인의 의혹과 그 주변인의 의혹은 국민들은 좀 달리 본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조금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 본인의 의혹이 아닌 그 가족과 관련한 의혹에 과도하게 집착해봤자 제가 보기에 별로 소득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거의 정치 풍토에서는 이 네거티브 공세가 사실상 효과를 거두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런 네거티브들이 그런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은, 그리고 우리 정치 수준도 그 정도로 올라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과거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도 사실은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냐?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경선 국면에서 뭐 이명박 엑스파일 논란도 있었고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논란, 그때 뭐 경선 때 당내 경선 때부터 있었는데 대통령 되는데 별 지장 없었거든요. 나중에 결국 그 사안으로 해서 뭐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경선 때부터 뭐 박근혜 엑스파일 논란 굉장히 심했었고 네거티브 공세 굉장히 엄청나게 심했는데 당내 경선 통과하는 과정 또 본선 통과하는 과정에서 따지고 보면 별로 이렇게 대세의 지장 없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거기에 더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민들도 이제 네거티브를 보는 시선이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다라는 예. 거. 이것도 함께 좀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제3지대 후보들도 두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듣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생존 전략, 또 앞으로 뭘 먹고 살 건가, 그게 대선의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요. 네. 결국 지금은 서로 네거티브, 과거에 대한 발목 잡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뽑을 수 있겠냐, 그 사람 당선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뽑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가 비단 저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1차 면접이 있었으면 둘 다 서류에서 탈락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비단 안철수 대표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호감 대선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양강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진다면 제3지대, 제3의 인물들에게 좀 시선이 쏠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심을 좀 얻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텐데 그런 현상은 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대선이 세 번째 후보들이 가져가는 득표율이 그래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자체가
이전과 비교해서 좀 미미하다 보니까 이 또한 비호감 대선과는 이렇게 딱 맞물리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방금 말씀 들은 그 부분도 네거티브였죠. 예. 뭐 네거티브로 서로 공격한다라고 본인도 네거티브를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비전을 못 보여주신 점이 있고, 뭐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두 분이 지금 각각 3번, 4번 대선의 3수생, 4수생이세요. 예. 그런데 최초에 출마할 때랑 지금이랑 뭔가 획기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느냐? 전 사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냉정하게 봅니다. 없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소속 의원이 40분이 넘었었죠. 그리고 정의당도 지금까지 정의당 거쳐온 국회의원들이 뭐 수십 명이 되시는데 그분들 중 지금 현재 심상정 후보 옆에서 안철수 후보 옆에서 우리가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림을 그리는 분 저는 남아 계신 분이 안 계시다라고 봅니다. 계속 사람이 바뀌고만 있죠. 그런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더 정치가 크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당의 관심이 제3지대로는 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먹을거리에 대해서라고 안철수 후보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심상정 후보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들이 듣기에 야 이게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비전이구나라고 생각했으면 거긴 새 포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는구나라고 했으면 지지율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분들이 지난번 대선이랑 같은 주장을 하시는구나라는 점에서 좀 소구력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네요. 결국 한 자릿수의 현재 지지율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한 채 3월 9일까지 가게 될지 아니면 한 번에 좀 변곡점을 통해서 전기를 새로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 제3지대 계신 분들이 하기 마련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양당의 그 후보들의 비호감도를 지적하시기 전에 본인들의 비호감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거를 좀 더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 두 분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금 고정 출전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거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도 좀 상당하다. 그리고 이제 뭐 그야말로 뭔가를 좀 보여줄 듯 하면서 결정적으로 자꾸 보여주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제3지대에 있는 두 후보는 뭐 이미 우리가 뭐 알 만큼 아는 후보인 거예요.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특별히 기대할 것도 없는 후보다. 이렇게 지금 인지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이 획기적인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 한은 이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후보는 새로운 인물 아닙니까? 네, 인물이 새로우면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정말 보여줘야 되죠. 지금 뭐 새로운 걸 많이 추구는 하시는 것 같은데 딱 가시적으로 좀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은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이 지금 특히 경제난과 관련해서 또 민생난과 관련해서 답답해하는 부분을 확 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속 시원한 뭔가 비전 이런 거를 제시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 굉장히 큰 관심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흔히 이야기하는 이른바 그런 한 방이 좀 없으신 것. 그게 지금 결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요 두 대선 후보 양강 후보들의 오늘 행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어떻게 보면 대선 운동을 하면 대선 레이스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뭐 부동산 정책 관련된 얘기도 해볼 텐데 정부와 당과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이 온도차가 조금 있다는 부분들 이것이 후보의 차별화의 하나의 단계인지 아니면 정말 그 온도차가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또 소지가 있는 건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견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치란 건 사실 줄타기죠.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굉장히 공고한 상태이고 반면에 방역도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었고 지금 그 2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많이 보신 집단인데 지금 뭐 10만 원, 50만 원 보상금 물어주고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여기에 대한 컨트롤을 문재인 정부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 분노가 지금 치솟아 올라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차별 이렇게는 시도하지 않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재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라는 아주 작은 주제로 한정을 해서 거친 싸움을 지금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하겠구나라고 해서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가 지금 실망해서 고개를 돌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기획재정부를 개혁의 대상으로 놓고 기획과 예산을 분리하겠다라는 정책을 좀 큰 그림에서 내놓는 것, 이건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토론해 볼 만한 주제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기재부랑 금융이랑 붙이겠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론의 장으로 올라와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하게 하는데 상당한 그 효과를 보이게 만들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정반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하고 뭐가 다른데 이렇게 유권자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정부는 아시다시피 역대급으로 국가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면서까지 돈을 많이 푸른 그런 정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 지금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핵심 공약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돈 푸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역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 돈을 최대한 줄이고 국채도 줄여가면서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그야말로 보기에 이 사람이 거의 지금 거의 보수주의자가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가야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하고 이재명 정부가 다를 거다라고 인식을 할 거다. 네. 자, 그런 방향에서 제가 보기에는 싸움의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행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첫 안보 행보에 나서서 다양한 군인 처우 개선을 약속했고 또 윤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신지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했습니다. 그야말로 깜짝 영입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내 반발 목소리도 있고요. 진보 진영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페미니즘이 무조건 진보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성주의라는 것은 보수 쪽에도 있고 진보 쪽에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한국정치여성네트워크 대표이신데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자체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몰랐던 모양입니다. 오늘 긴급 성명이 나오고 지금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여성을 세력으로서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를 체리피킹하듯이 그냥 뽑아서 올려워서 그냥 본인들의 장식 하나로 올려놓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불쾌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지금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재승 이 공동선대본부장 그럼 왜 내보낸 거냐라는 비판도 당장 이어지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 오늘 백브리핑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또 패싱을 당한 듯한 이런 제스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정치적 세력의 연합인 건 맞는데 그 가치를 두고 연합을 지금 하고 있는지 최소한 내부 구성원들 간의 협의하에 확장을 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납득할 만한 대답을 내놓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20대 여성 지지층을 공략한 영입인 건 알겠으나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지금 당내에서도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연 확대를 하다 보면 이제 불가피하게 당내에서 이제 어느 당이고 할 것 없이 이제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마찬가지 좀 보수 성향의 인물을 누군가를 영입한다라고 전제한다면 당연히 당내에서는 논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관련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논란을 유발한 이유도 이제 다 그런 정체성 문제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건데 어느 정도는 이 외연 확대 차원에서 좀 불가피한 측면도 좀 존재하긴 한다. 다만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좀 공유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게 좀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건 선거 전략상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외연 확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기반 위에서 이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 지금 윤석열 선대위의 문제는 화학적인 결합이 지금 제대로 다 이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각각의 조직이 각자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 이게 좀 손발이 안 맞고 내부 조율도 좀 잘 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겉으로 자꾸 좀 표출이 돼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깜짝 영입도 좋은데 한솥밥 먹는 식구들끼리도 깜짝 놀랄 정도의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참 눈길이 많이 갑니다. 저희는 이재명 후보의 주택 공시 가격 이 조정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책이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반영할 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2년 전에는 현실화를 외치더니 또 말바꾸기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연일 이 후보가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부동산 민심이 수도권 민심으로 이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바탕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겠죠. 뭐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뭐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누가 잘할 것 같나요라고 물어보면 완전히 역전이 된 상태죠. 즉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당신한테 마음을 줄 수 없어의 대부분을 부동산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공시지가 현실화는 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현실화시키는 공시지가가 이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올라가니까 현실화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된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정치가 이념과 현실이 부딪혔을 때는 나는 실용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 간의 완벽한 차별의 지점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너무 숨 가쁘니까 잠깐 숨을 골라서 가자. 방법은 찾아보고 어쨌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라고 갑자기 부동산 가격도 오른 마당에 세금을 막 몇 배씩 더 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뭐 상식적인 문제 제기였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기조를 흐트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우려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예. 일시적인 숨고르기라고 한다면 또 그런 대로 또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이 양도세 중과의 일시적인 유예를 놓고서는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 그리고 당의 목소리들이 확연히 갈리지 않았습니까?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단호하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뭐 민주당에서 얘기 나왔던 그 보유세 관련된 공시지가 적용 유력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이 부분들, 재산세 또 동결하겠다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이 온도차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정책들, 앞으로의 비전들을 청와대에서 좀 보조를 같이 해주겠다, 당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민주당하고는 저는 좀 점점 더 맞춰 들어가기 시작하는 상황으로 보고요. 공시지가는 현실화하지만 대신 세금을 높이지 않을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협상안을 내민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이라고 보고요. 이런 긴장은 뭐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등장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갑자기 다 물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그중 가서 민주당이 적절하게 눈치를 보면서 잘 이 사이를 조정해가는 역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딱 하나의 답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중간 어디 어중간한 데서 잘 만나게 만드는 것을 기술적으로 잘 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서로 잘 협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워낙 관심사고 워낙 대선 판세를 가를 변수다라는데 일치된 견해가 나오다 보니까 정책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그리고 청와대와의 선긋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가는데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앞으로 80일 정도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결국은 대증요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 1년 유예예요. 그죠? 뭐 5년 유예도 아닙니다. 자, 이거 공시가 적용 유예하는 것도 사실은 1년만 그거예요. 이거에 과연 유권자들이 진정성이 있는 조치라고 느낄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거 앞두고 잠시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의 고통을 잠시 덜어드릴게요. 이 얘기밖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대증요법으로 자꾸 이렇게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자꾸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일관성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공시가 현실화하겠다 그랬으면 현실화 계속 시켜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다만 이제 세금이 절대 그 액수가 너무 크다라고 할 경우에는 세율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손쉽고 어느 것이 더 용이하고 어느 것이 더 수용도가 높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우선순위 판단을 잘해서 지금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쑥불쑥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예, 어떤 때는 뭐 세율 뭐 얘기 잠깐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이 뭐 그야말로 이 세제
근본을 좀 흔드는 얘기도 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야말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공부가 부족한 거 아니냐, 내지는 너무 선거가 급하니까 일단 던져놓고 보는 식의 공약을 좀 내놓는 거 아니냐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